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최근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중고도 무인기가 드디어 양산 출고식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드디어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가 등장을 했지만 정작 저를 비롯한 여러분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무인기가 개발되는데도 너무 오래 걸렸고, 그리고 개발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개발되자마자 구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무인기가 10년 전에 나왔다면 반가워했겠지만 이제 와서 나와서는 전혀 반갑지가 않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군사 매체인 디펜스 익스프레스에서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 매체에서 우리 중고도 무인기를 다룬 내용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제가 가끔 유용원 의원을 언급하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무척 많은데요. 그런데 그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유용원 의원은 어쩔 수 없이 국회 국방위 소속의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공개되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물론 저도 이분을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끔 언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 유용원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이 2010년 초반부터 2024년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위성을 교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솔직히 이건 어느 정도 예상하던 일입니다. 당연히 북한에게 있어서 갈수록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정찰 위성이 위협이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 위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고, 그래서 미사일을 활용한 물리적 타격 방법은 물론 전자전에 의한 전파 공격으로 우리 위성을 공격하려고 시도했다는 건 너무도 당연하고 충분히 예상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이번에 유용원 의원이 밝힌 북한의 전자전에 따른 우리 군의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전파 공격, 특히 GPS 재민 공격을 해왔고, 그래서 그 덕에 우리나라는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항제밍 능력이 뛰어난 나라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항제밍 능력이 상승을 하는 만큼 북한의 재밍 능력도 상승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서 북한의 재밍에 의해서 추락한 우리의 무인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우선 유용원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24년 4월에 추락한 우리 정보함에서 운용하는 무인헬기인 S-100 무인헬기의 추락도 민군 협동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GPS 교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 추락한 해론 무인기와 그리고 12월에 추락한 4단급 무인기도 북한의 GPS 재밍에 의해서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무려 한 해에만 북한의 재밍으로 무인기가 3대나 추락을 했다는 건데요. 다만 정확히 S-100 무인헬기는 항제밍 장치가 탑재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4단급 무인기는 2014년부터 실전에 배치된 무인기로 그 당시에는 아직 무인기용 항제밍 장치가 개발되기 전으로, 그래서 4단급 무인기에는 항제밍 장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론 무인기는 이스라엘의 IAI사가 제작한 무인기로 우리나라에는 2014년경에 도입된 무인기로 다른 기종에 비해서 훨씬 크기가 큰 대형 기종이고, IAI사는 다양한 버전의 헤론 무인기를 내놓았지만 2014년경이면 헤론에는 항제밍 장치가 달려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GPS 재밍에 의해서 추락했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마 작년 11월 달에 배치 2달 만에 추락한 주한미군의 리퍼 무인기도 북한의 GPS 재밍에 의해서 추락한 게 아닌가 합니다. 그 당시 리퍼 무인기는 조종 능력을 상실했고, 그래서 민간인 피해를 우려해서 군산 앞바다에 일부러 추락시켰다고 했는데요. 아마 그게 북한의 GPS 교란에 의해서 조종 능력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GPS 재밍이 단순하게 항제밍 장치가 없는 기종은 물론 항제밍 장치가 있는 기종도 재밍하는데 성공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대응을 갈수록 더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저렴한 무인기를 대량으로 도입하는 건 좋습니다. 최근에 들어보니까 국방부에서는 병사들의 훈련을 위해서 민간용 FPS 드론을 무려 11,000대나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렴한 무인기를 도입하는 것도 좋으나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도 최소한의 항제밍 기능이 없다면 과연 그 무인기가 북한의 GPS 재밍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작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우리 군대의 무능함을 또 다시 느꼈는데요. 결론은 북한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를 상대로 GPS 재밍을 시도를 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무인기가 상당히 많이 추락을 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항제밍 기술이라는 게 개발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은 항제밍 기술의 개발을 하지 못해서 북한의 재밍에 당한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북한의 무인기를 제밍할 수 있는 능력을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무인기가 북한의 제밍에 당하기만 했지, 북한의 무인기를 제밍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고, 그래서 정작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나라로 침투를 하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켜만 봤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에서야 북한의 무인기를 제밍한다고 무인기 제밍 장치의 개발과 배치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 행동입니까? 북한은 수십 년 전부터 우리의 무인기를 제밍해 왔는데 우리는 그 제밍에 당하기만 하고 정작 북한의 무인기를 제밍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무능하고 한심한지 한숨만 나올 뿐이네요. 그리고 이번에 원래 4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던 우리의 고체 우주발사체의 발사가 기상 문제로 인해서 4월 25일로 밀렸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고체 발사체는 대형 바지선에 의해서 발사가 되기 때문에 못해도 3일에서 4일 전에는 바지선이 배치되어야 하지만 제주도의 강풍과 폭우가 예상되어서 발사 일정이 밀렸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원래 4월 22일에서 4월 25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우크라이나 매체인 디펜스 익스프레스에서 우리 중고도 무인기에 대해서 다룬 내용을 이야기해보자면요. 아마 틀림없이 많은 분들이 우크라이나 매체의 신뢰성에 의심을 가지겠지만 제가 이 매체의 기사에 관심을 가진 건 이 매체가 특별한 기사를 올려서가 아니라 이 매체가 제안하는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어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매체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매체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번에 올라온 기사의 제목부터 이야기하면 한국의 6억 5,700만 달러짜리 글로벌 호크 구매에도 불구하고 국산 다목적 드론 MUAV는 사라지지 않았다. 13m 길이의 이 드론은 이제 대드론 사냥꾼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무인기 개발 자체가 원래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글로벌 호크 무인기를 판매하지 않아서 시작을 한 사업이고 원래는 그래서 중고도 무인기를 개발하고 그걸 확대해서 글로벌 호크급 고고도 무인기도 개발한다는 사업이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 무인기의 개발이 결정되고 나서 미국은 글로벌 호크의 판매를 승인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고도 무인기까지만 개발하기로 하고 지금은 고고도 무인기는 개발할 계획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 매체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글로벌 호크 판매 거부로 인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지만 미국이 글로벌 호크를 판매하기로 한 다음에도 사업을 중단시키지 않고 사업을 계속 이어갔다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길이 13m, 최대 이륙 중량 5.7톤의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 같은 대형 드론은 현대전에 무척 취약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분도 아주 많이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스텔스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속도도 빠르지 않는 대형 무인기가 현대의 복잡한 방공망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이미 리퍼 무인기를 운용하는 미국도 리퍼를 퇴역시키고 아주 다양한 무인기로 대체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도 이런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매체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매체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매체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요. 이러한 정찰 공격 드론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틈새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드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특히 프랑스는 이미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MQ-9 리퍼 무인기에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착하여 샤헤드 드론 요격용으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산 다목적 드론 MUAV는 어떤 시야 조건에서도 작동하는 SAR 레이더 덕분에 드론 탐지 자산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좀 놀랍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결론은 우리의 드론에는 기본적으로 이미 합성 계고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고 그리고 이미 4개의 무장 파일론에 4발의 한국형 브림스톤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형 브림스톤으로 북한의 무인기를 요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미국은 헬파이어 미사일을 활용해서 무인기를 요격하고 있고 이미 헬기에서 발사되는 헬파이어 미사일로 이란의 샤헤드 드론을 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격 헬기의 채공 시간은 대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그리고 공격 헬기는 속도도 느립니다. 그래서 공격 헬기가 담당할 수 있는 방어 면적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에서는 미국의 리퍼 무인기와 헬파이어 조합을 이용해서 샤헤드 드론을 요격하는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드론 요격 무인기를 적 무인기에 충돌시켜서 자폭 공격을 하는 그런 방식의 공격이 아니라 좀 더 대형의 무인기에 저가형 미사일을 탑재해서 샤헤드 드론 같은 적 무인기를 요격하는 개념은 불과 수개월 사이에 이미 엄청나게 급격하게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방산기업 에어버스라는 회사에서 버드 오브 프레이라는 무인기를 개발하고 그 무인기에 마크1이라는 염가형 초경량 미사일을 탑재해서 AI로 자율 비행을 하면서 적 무인기를 자동으로 포착하고 공격하는 걸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드론은 프랑스의 리퍼나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와 달리 엄청나게 소형 무인기로 에어버스는 이 무인기를 고작 9개월 만에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불과 수개월 만에 무인기에 미사일을 탑재해서 적 무인기를 요격한다는 개념이 아주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는 이미 그 하드웨어의 구성이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아주 극히 효율적이고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무려 탐지거리가 100km에 이르는 합성개구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의 최대 속도는 360km로 이란의 샤헤드 드론의 최대 속도의 2배가 넘습니다. 이 정도 속도이면 상대 드론이 제트 엔진 탑재 드론이 아닌 이상은 충분하게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는 이걸 다 장착하고도 최대 24시간 이상을 채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최대 36시간까지도 채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장을 장착한 상태에서도 36시간이 채공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탑재되는 한국형 브림스톤의 사거리도 미국의 헬파이어에 비해서 월등하게 길다는 점입니다. 우리 한국형 브림스톤의 사거리는 30km에 이르기 때문에 헬파이어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체의 말대로 이걸 그대로 북한의 무인기 요격에 사용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인 무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의 무인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사용하고 있고 아주 많은 대공 무기를 도입하거나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도 무인기는 이런 대공 무기 수백 대가 하는 임무를 무인기 한 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우리나라 영공에 침투하는 북한의 무인기를 방어하는 데는 대략 2세트 정도의 무인기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물론 고작 3천만 원 정도라고 알려진 이란의 샤헤드 드론에 비해서 우리의 한국형 브림스톤은 발당 수억 원에 달하고 그리고 고작해야 단 4발의 미사일만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성비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한국형 브림스톤보다도 이런 임무에 더 적합한 미사일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건 다름 아닌 비공입니다. 비공은 발당 4천만 원 선에 불과하고 한국형 브림스톤의 무게가 발당 50kg에 달하는 것에 반해서 우리의 비공의 무게는 발당 10kg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만일 복합재 등으로 만들어진 경량형 발사대를 개발한다면 이미 레이더를 탑재해서 충분한 탑재 능력이 없는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에도 대략 20발 정도의 비공을 탑재하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헬파이어가 한 발씩만 발사가 가능한 것에 반해서 우리의 비공은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한 번에 여러 개의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국이 전투기에서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의 70mm 유도 로켓인 APKWS-2를 한 발씩 발사해서 적 드론을 요격하는 것에 반해서 한 번에 대량의 목표를 동시에 공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의 비공을 그대로 무인기 요격에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공은 해상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무기이고 그래서 육상에서 사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럼 비공이 육상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해상에 비해서 열잡음이 많은 육상에서는 해상도가 낮은 비공의 비냉각 열형상식커로는 목표를 포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비공을 육상에서 사용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LIG에서는 해상도가 떨어지는 비냉각 열형상식커로도 육상의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이미 개발했고 그래서 그 기술을 이용해서 UAE 수출용 대전차 미사일을 이미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활용한다면 비공의 비냉각 열형상식커로도 육상의 목표를 포착하고 공격하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지금은 비냉각 열형상식커도 해상도가 높아진 모델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저는 당연히 LIG가 개발한 수출용 대전차 미사일에 해상도가 향상된 신형 비냉각 열형상식커가 탑재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LIG 측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에는 분명 해상도가 향상된 비냉각 열형상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해상도가 향상된 비냉각 열형상식커는 기존 비냉각 열형상식커에 비해서 가격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LIG는 수출용 대전차 미사일의 비공과 같은 해상도에 가격이 낮은 비냉각 열형상식커를 탑재하고 새로운 AI 알고리즘을 탑재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비공의 하드웨어를 그대로 유지하고 프로그램만 바꾸어주면 비공도 육상의 목표를 공격할 수 있고 그리고 육지를 배경으로 비행하는 북한의 드론을 좀 더 높은 고도에서 아래 방향으로 공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중고도 무인기와 비공 둘 다 지금의 장비를 전혀 교체하지 않고 지금 있는 하드웨어를 그대로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만 개선해도 중고도 무인기에 비공을 탑재해서 북한의 무인기를 공격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지금 시점에서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는 너무 개발하는데 오래 걸렸고 그리고 너무 개발하는데 오래 걸렸기 때문에 등장하자마자 이미 구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매체의 말처럼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도 잘 활용만 하면 아주 효율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고도 무인기만의 특징인 아주 긴 비행체 공시간이 크나큰 장점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지금 이미 우리는 한화와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사가 협력을 해서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한 새로운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LIG에서는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에 탑재된 레이더보다 탐지거리가 배 이상 늘어난 신형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성능만 보면 한국형 모하비와 LIG의 신형 레이더의 조합은 모든 면에서 중고도 무인기의 성능을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형 모하비는 중고도 무인기에 비해서 크기가 작고 여기에 레이더까지 탑재하면 채공시간이 중고도 무인기만큼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 365일 공중에 머물면서 언제 침투할지 모르는 북한의 무인기를 상시 감시하는 용도에는 최대 36시간이라는 아주 긴 채공시간을 가진 중고도 무인기만큼의 효율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 점 때문에 이 임무에는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가 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생산되는 중고도 무인기 2세트 10대의 무인기만으로도 한반도 상공 전체를 1년 365일 24시간 상시 감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중고도 무인기는 그 개발에만 18년이 걸렸고 그래서 지금은 생산되자마자 이미 구식이 되어버린 기체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중고도 무인기를 모든 면에서 앞서는 무인기가 개발 중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명 중고도 무인기는 지금 시점에서는 실패작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패작인 무인기라고 해도 그 활용도만 잘 찾으면 아주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용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중고도 무인기로 언제 침투할지 모르는 북한의 무인기를 상시 감시하고 북한이 무인기를 침투시키면 바로 요격하는 임무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도 충분히 쓸모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